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천무 3미사일 시스템은 이 나라의 가장 선진적이고 야심찬 미사일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미사일과 우주방어국 ADD이 개발한 천무3은 이전 버전에 비해 상당한 개선 사항을 제공하며 이 나라의 미사일 방어 및 대지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무3의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원격 공격 능력과 뛰어난 정확성 및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특수탄을 사용하여 요새 군사기지 및 적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대상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천무3는 GPS 기반 위치 결정 시스템과 이너셔, 센서를 모두 사용하여 목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공격하는 데 최적의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특히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같은 중요한 대상과 마주할 때 중요합니다. 천무3은 국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으로 수출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공격 능력과 뛰어난 정확성은 다른 국가들에게 미사일 방어 및 원격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 향후북 대서양 조약기구의 NATO, 유럽연합 EU 국가들의 포병 수요에 따라 천무의 추가 수출도 적극 추진하겠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MSPO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2차 수출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G와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 K 제조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폴란드에 납품한 천무의 KTSSME를 달아서 사거리 300km로 늘렸다는 것도 놀라운데, 한국은 지금 이보다 더한 것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서 폴란드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천무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생산하는 122 로켓을 천무에 적용하기 위한 공동 개발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호마르 K가 기존의 사거리 290km의 장사거리탄, 80km의 239 유도탄과 함께 3종탄을 확보하면 폴란드 군의 현지화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화는 천무 1111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폴란드는 물론 천무 도입을 노리는 국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천무2는 기존의 천무보다 대구경인 30만 400구경 20만 400km 사거리에 무유도, 위성 GPS 유도, 관성 유도 등 정밀도가 높고 다양한 탄종을 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천무2는 기존의 8X8 천무 차량에 30만 400대구경 로켓탄 2연장 포드 X24 발발사대 플랫폼을 얹고 여기에 확산탄과 정밀 유도탄, 지하 침투갱도 파괴탄, 활주로 파괴탄, 비핵 EMP탄, 열압력탄, 정전탄 탄소섬 유탄, 지뢰살포탄, 선전탄 등 다양한 탄종을 개발해서 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천무2 베이스 차량에다 현무 이시용의 10X10 차량으로 발사탄을 8연장으로 늘린 2연장 포드 X4 버전의 천무-C가 있습니다. 천무3는 발사탄을 천무2의 2배로 늘려 동시에 8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2발의 KTSSME를 쓸 수 있는 천무를 도입한 폴란드도 앞으로 동시에 4발, 8발로 쓸 수 있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은 이를 유지보순뿐만 아니라 빠르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K9 차체에 레드백 기술을 장착한 보병 전투장갑차 700대를 도입한다고 하고 여기에 현대로템과 함께 차륜형 장갑차 1000대까지 생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한국산 장갑차로 무장한 기갑군단을 만들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무인 수색 차량에 천검을 달았다는 것이 크게 주목받았는데 국경선이 긴 유럽의 지형을 고려해 인력 배치가 어려운 지역에서 병사를 대신해 수색 정찰 경계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찰 자산이 적 전차의 위치 정보를 전달하면 운영자는 무인 수색 차량을 조종해 천검 사거리 8km 내 적을 타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작전 거리도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천검은 이 무인 수색 차량뿐만 아니라 지금 폴란드가 대량으로 도입하겠다는 장갑차에 장착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에 지금 이 무기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검은 전차 킬러라 불리는 유도미사일로 소형 무장 헬기에서 전차를 파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대지 유도탄입니다. 공대지 미사일로 최대 8km를 날아가고 관통력도 1.4m 달할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검은 하늘의 검이라는 뜻으로
영문으로는 탱크 저격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세계 최고라 불리는 미국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전량 수입해서 써왔지만 이제 우리 기술로 8년여에 걸쳐 헬파이어보다 뛰어난 미사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개발한 방사청 관계자는 헬기용 공대지 유도탄의 대명사인 헬파이어 2와 비교하면 유도 능력은 천검이 더 뛰어나고 관통력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천검은 헬파이어 2 미사일보다 유도 능력과 명중률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무엇보다 유사 무기체계 최초로 인공지능 AI 알고리즘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80만 프레임 이상의 표적 영상 딥러닝을 통해 유사시 운용자 개입 없이 고정 표적을 자동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천검은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상을 모두 활용하는 이중 모드 탐색기를 탑재해 탐지 성능을 높였고 유선 데이터 링크를 적용해 비가시선에서도 발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발사 후에도 유선 데이터 링크를 통해 표적을 지정할 수 있는 발사 후 재지정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헬파이어는 레이저 방식으로 평지에서는 적의 전차를 탐지해 발사가 가능하지만 한국같이 험한 지형의 산악지역에서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천검은 이것까지 가능하게 만들어 명중률과 운용자 생존 가능성은 높이면서 운용시간은 단축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엄청난 미사일은 원래 헬기에서 전차를 잡는 공대지로 만들어졌지만 지난해부터 한국은 장갑차에서도 쓸 수 있는 지대지 미사일로 개조해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안흥시험장에서 천검 개량형 지대지 미사일로 K-21 장갑차에서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K-21 천검 체계를 만들어냈는데 K-21 장갑차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레드백 장갑차에도 천검을 달아 위력을 배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는 1000대의 K 전차와 함께 레드백을 기반으로 만드는 700대의 장갑차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적국의 전차킬러라 불리는 천검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 무서운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기아의 소형 전술 차량 K151을 주문하고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 현궁을 달 것이라고 했는데 천검은 현궁보다 몇 배의 위력을 자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궁은 최대 사거리가 2.5km이지만 천검은 이보다 3배가 넘는 8km의 거리까지 타격이 가능하고 더 정확하고 더 강력한 파괴력으로 적의 전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거리가 3배가 더 넘는다는 것도 큰 차이가 있지만 무엇보다 유선 데이터 링크로 직선으로 나가는 무선 전파가 단절될 수 있는 산막 지형에서 안정적으로 영상을 송수신해 적의 전차를 파괴하고 운영자가 개입할 수 있기에 정확도나 전술적인 사용 범위 자체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천검 사격에 참석했던 김진수 수석시험 비행 조종사는 데이터 링크로 외부의 무인기나 지상부대에서 정보를 받고 산 뒤에서 미사일을 쏘면 된다. 표적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영상이나 광학 시스템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따라 들어가니 가까워질수록 표적이 선명해진다. 표적을 놓치기가 더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사용자가 표적으로 포착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으로 고정된 표적을 자동으로 포착하는 것은 현궁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매우 첨단화된 방식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라 불리는 미국의 헬파이어이도 이 같은 방식에 놀라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궁은 소형 전술 차량에도 탑재가 가능하고 전술적 환경에 따라 개인 휴대운용도 가능하기에 천검과 현궁은 전술적인 목적에 따라서 각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대지를 지대지로 개량한 천검 미사일 실험을 할 때 폴란드와 함께 이미 현궁의 위력을 체험한 중동의 사우디, UAE가 현장에서 보았고 이 현장에는 노르웨이, 스웨덴, 이집트, 필리핀 등의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이 천검을 단 장갑차가 폴란드에 대량 수출된다면 앞으로 현궁대 전차 미사일에 더해 천검도 수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현궁을 단소형 전술 차량 K151도 400대를 구입할 것이라고 했는데 K 전차 1000대 함께 운용되는 폴란드형 중형 장갑차 700대와 소형 전술 차량 400대가 천검과 현궁으로 적의 전차를 먼저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K 전차가 빠른 기동력과 무장에 비해서 측면 장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렇게 장갑차와 소형 전술 차량이 함께 운용되면서 더욱 공격적으로 전진이 가능하고 상대 전차의 공격 기회를 완전히 차단해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사일 주권을 외치며 미사일 개발에 모든 것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한국산 미사일은 우리 영토를 든든히 지키며 세계 최고라 불릴 정도의 수준으로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 K방산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성능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에 빠른 납기까지 갖추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가 여러 국가들로부터 선택받고 있습니다. 17일부터 진행된 서울 ADEX 2023에서는 국내 방산업체의 최첨단 신기술들의 향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산 통합을 이룬 한화그룹을 비롯해 현대그룹까지 각 계열사들이 통합 부스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현대로템은 평화를 수호하는 내일의 첨단 기술을 테마로 내걸며 폴란드 맞춤형 성능 개량 모델인 KEPL을 내놓은 것처럼 최신 트렌드에 최적화된 수출형 K 전차를 전시했습니다. 또 차륜형 장갑차 차세대 K3 전차 등 미래 신제품을 공개하고 민군을 아우르는 무인체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인 차세대 전차 모델에서 놀랄만한 기술이 들어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신기술들이 소개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주간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전차와 병력이 가자지구 국경 인근으로 속속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주민 230만 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110만 명에게 13일 0시 기준으로 24시간 내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통보하며 대규모 보복 침공을 예고했습니다. 대규모 전차 부대가 등장한 지역은 가자지구 국경 인근의 비에리 키부츠입니다. 그런데 국경 인근에 집결한 이스라엘군 메르카바 주력 전차 일부가 철창으로 만든 지붕 모양의 추가 장갑을 포탑 위에 달고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6일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에 따르면 메르카바 전차가 이른바 코프 케이지 형태의 추가 장갑을 탑재한 모습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매체는 이런 방어 스크린이 달린 모습이 목격된 건 모두 트로피 능동 방호 체계 APS가 탑재된 최신 모델들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로피 APS는 레이더에 적이 발사한 미사일이나 로켓 등이 탐지되면 작은 발사체를 쏴서 격추하는 방식의 전차 방호 체계입니다. 다만 이 장비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리꽂히는 형태의 공격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점이 지붕 모양의 추가 장갑을 덧붙인 배경일 수 있다고 워존은 추측했습니다. 닭장을 연상시키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의 장갑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에서 전차 승무원들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하마스는 민수용 드론을 이용해 급조 폭발물 IED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이스라엘군 전차와 군용 차량을 공격한 적이 있는데 철창 지붕은 이런 공격의 효과를 크게 감소시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달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1,5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지구에 조만간 지상군을 투입해 시가전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철창 지붕의 효용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탐지가 어려운 고층 건물 옥상 등에 숨어 있다가 로켓 추진 유탄 RPG 등의 휴대용 대전차 무기로 탱크의 약점인 얇은 상부 장갑을 공격하는 전술이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슬랫 에머로 불리기도 하는 철창 모양의 추가 장갑은 분쟁 지역 등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쓰여왔지만 탱크 상부에 지붕 모양으로 설치하기 시작한 건 2010년대 러시아군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등지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를 뿌리 뽑는 과정에서 고지대나 건물 위에서 내리꽂히는 대전차 무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다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작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 전차들도 마찬가지 방식의 개조를 받은 채 전투에 투입됐고 우크라이나군도 이를 모방해 자국 전차 일부에 같은 형태의 추가 장갑을 설치했습니다. 미국의 제블린 등 최신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에는 무력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탱크 킬러로 주목받게 된 전투용 드론과 RPG 등 구형 대전차 화기를 상대로는 들이는 노력에 비해 상당한 효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철창 지붕형 추가 장갑은 전차 무게를 늘리고 멀리서도 적에게 탐지되기 쉽게 한다는 등의 단점이 있지만 제한된 구역에서의 시가전이 중심이 될 가자지구 지상전에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상전 준비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전장에서 전차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 ADEX 2023에서 한국이 선보인 차세대 전차 K3에 놀랄만한 첨단 신기술들이 적용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이번 ADEX 2023에서 평화를 수호하는 내일의 첨단 기술을 테마로 미래 시장을 공략할 첨단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현대로템의 전시 부스에서는
미래전을 대비할 각종 신제품과 유무인 복합체계 MUMT 구축에 최적화된 제품 등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은 현대위아 등과 함께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와 통합전시관을 유기적으로 구축하는 등 관람객을 맞이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층 177평, 2층 60평 등 전체 237평 규모의 대규모 복층 전시관이 마련됐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서자 현대로템이 로봇 플랫폼 업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개발한 다족 보행 로봇이 관람객들을 맞았습니다. 현대로템은 로보틱스, 무인체계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 중인 미래 방산 시장에 대응할 기술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당 로봇은 원격으로 조종 가능한 사족 보행 로봇입니다. 마치 강아지와 비슷한 형상으로 전시관 앞을 자유로이 누비고 있었습니다. 장애물을 부드럽게 피하는 모습을 보며 로봇 기술의 발전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야지의 험로 및 장애물 구간에서도 자유롭게 기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적에 따라 로봇팔, 원격 무장 통제 장치, 섬광폭 음탄 및 최루가스 살포기, 체온 측정 장치 등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탈부착할 수 있어 위험한 작전에 사람을 대신해 투입돼 아군 인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날 전시관에서는 동시에 미래에 등장할 차세대 전차의 최신 콘셉트 모델도 공개되며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대로템의 차세대 전차 콘셉트 모델은 현대자동차 디자인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디자인됐으며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한 스텔스 형상 구현 및 무인화, 자동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구조를 보니 방어력이 크게 향상된 구조로 설계되어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차체 및 포탑 곳곳에 벌집의 육각형 구조에서 영감을 얻은 허니콤 형상의 장갑을 적용해 튼튼하고 가벼우면서도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생체 모방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이는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4세대 MMC 복합 장갑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미국, 유럽, 독일 등에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들에서도 4세대 복합 장갑을 선택했지만 그 중에 어떤 전차도 육각형 구조를 접목한 전차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K3 전차는 왜 이러한 구조를 채택한 것일까요? 이 육각형 구조는 기하학적 구조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꿀벌이 지은 벌집을 자세히 보면 육각형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조가 단순해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과학적 건축술이 숨어 있는데요. 수학적으로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도형은 원입니다. 물론 한 개당 넓이는 원이 가장 넓겠지만 원을 여러 개 이어붙이면 사이사이에 못 쓰는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빈틈 사이로 그만큼 균열이 생기거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정육각형 모양의 구조물은 펑면에 서로 붙여놓았을 때 변이 맞닿아 있어 빈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정삼각형, 정사각형도 틈은 생기지 않지만 벽면을 이루는 재료가 많이 필요하거나 공간도 좁습니다. 또 외부의 힘이나 충격이 분산되지 않아 쉽게 비틀리거나 찌그러져 변형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육각형은 힘이 쉽게 분산되는 구조여서 견고할 뿐 아니라 안정적입니다. 이러한 허니콤 구조는 우리 일상에도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건축물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KTX 고속열차, 비행기, 경주용 자동차 등 앞부분의 충격 흡수 장치로 사용되어 큰 사고에도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로템이 공개한 차세대 전차 설계 구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죠. 게다가 이번에 공개된 차세대 전차 콘셉트 모델은 130대구경 활강포가 장착된 무인 포탑 적용 및 드론 탑재로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 개념을 실현했습니다. 기존에 120호를 장착한 K 전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경이 커진 대구경탄을 쓰는 만큼 관통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소재 및 첨단 기술 기반의 경량 장갑과 능동 방호 장치를 적용해 생존성을 극대화했으며 전동화 기술을 통해 정숙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성도 확보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차세대 전차는 AR/VR을 통해 가상으로 탑승해 볼 수 있었습니다. K3 전차 내부는 23명의 승무원 전차장, 조종수, 포수들이 탑승하도록 캡슐형 승무원실을 갖추도록 설계됐습니다. 인구 감소와 무인화 자동화에 맞춰 운용 인원을 줄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내부에선 실시간으로 360도 감시가 가능한 첨단 영상 장비가 들어갑니다. 이 경우 그동안 한국 전차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차체 밖에 신체를 노출한 상태의 주행이 사라져 생존성이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로템은 전시회에서 무인체계 기술의 민간 활용 가능성도 선보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대자동차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된 무인 콘셉트카 유팟 뉴 POD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유팟은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 차량을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무인 전동 차량으로 다목적 무인 차량에 적용된 첨단 기술의 민수 분야 확장성을 구현한 차량입니다. 유팟의 기본 플랫폼인 다목적 무인 차량의 성능 개량 모델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기존 모델 대비 최고 속도가 30km/h에서 50km/h로 늘어남에 따라 주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서스펜션이 추가됐으며 센서류 강화로 보다 정밀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는 신규 30톤 T급 차륜형 장갑차 실물이 최초로 공개되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9월 열린 폴란드 MSPO 방산 전시회에서 축소 모형을 전시한 적은 있지만 실물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0T급 차륜형 장갑차는 외부 공격으로부터의 생존성을 중시하는 글로벌 추세에 따라 방호력 증강에 초점을 두고 현대로템이 자체 개발 중인 모델입니다. 이번에 실물로 선보인 차량에 적용된 중구경 포탑뿐만 아니라 대구경 포탑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며 고성능 수상 추진 프로펠러가 장착돼 수상 운용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현대로템의 주력 제품인 KE 전차의 다양한 수출형 모델들도 전시됐습니다. 수출형 KE 전차는 시장에서 요구되는 성능 요건에 따라 기존 대비 더욱 강력한 성능을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해외 수출을 가정한 성능 개량 콘셉트 모델인 KEXK EX포트가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KEX는 디지털 기반으로 개발된 KE 전차의 확장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최신 전장품 및 장치들을 추가해 기존 대비 성능이 강화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군함전차, 개척전차, 교량전차 등도 선보였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평화를 지킬 지상무기체계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알리고자 한다며 무인화 전동화 등 첨단 기술에 기반한 미래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군을 아우르는 사업 역량을 꾸준히 확보할 것이라고 밝혀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산 전차의 새로운 모습들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폴란드에서 라동 에어쇼를 하루 앞두고 FA50이 아닌 KE 전차가 이동되는 모습이 포착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흑자는 왜 에어쇼에 전차가 동원되는지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라돔 에어쇼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로 오는 8월 26일과 27일 폴란드 라몬에서 열립니다. 라돌 국제 에어쇼는 폴란드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항공 행사 중 하나로 보통 2년마다 개최되지만 코로나로 인해 5년 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라들 에어쇼에서는 역대급 항공기 쇼가 펼쳐질 예정인데 19개의 대형 퍼레이드와 본꽃쇼, 고개 비행쇼가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폴란드가 보유한 F-16, FA-50, MiG-29, 수-22 등뿐만 아니라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체코, 핀란드의 전투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이번 에어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최근 한국으로 붙어 진급 공수된 FA-50라고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들라필로타는 지난 18일 놀라움이 가득한 에어쇼 라동, 미그-29는 상징적으로 FA-50에게 공중 지휘권을 넘겨준다라는 제목의 기사들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연휴 마지막 주말에는 라돔 하늘에 에이스들로 가득할 것이라며 하늘 높이 고개를 감상하는 시청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과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에어쇼 조직 그룹의 책임자 발데마르 골레비오프스키 대령은 마지막 날 프로그램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을 몇 가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폴란드에서 처음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점을 밝힐 것입니다. 라고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그-29 항공기는 FA-50과 함께 이곳에 도착할 것이며 FA-50에게 공중에서 지휘권을 넘겨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에 FA-50으로 그동안 사용하던 소련제 MiG-29를 버리고 완벽하게 교체되는 것을 지난 국군 이날 퍼포먼스에서 보여줬듯이 이번 라듬쇼에서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폴란드 내에서 전투기 교체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구소련제 전투기를 공여했거나 구소련제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들에게 보란듯이 성능도 떨어지고 부품도 구하지 못하는 노후화된 구소련제 전투기를 버리고
한국에서 온 최강의 가성비 금 자랑하는 경전투기 FA50으로 바꾸자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급히 도입한 FA50GF를 먼저 보여주고 앞으로 공중급유 기능, A사 레이더, 공대지 공대공 무장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FA50PL 버전을 생산하는데 이른 유럽에게 팔기 위한 일종의 홍보 행사로 삼는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이번 라도메어쇼에는 FA50뿐만 아니라 이 행사에 K 전차와 K9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를 전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른 위에서 K 전차가 라돔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힌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행사가 끝나면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체코 오스트라바에서 나토데이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가장 현대적인 무기와 전투 장비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총 90대의 항공기와 약 1000가지의 지상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체코 현지 매체 브레스크는 올해 쇼에는 어떤 기술이 등장할까요?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매년 오스트라바에서 열리는 NATO의 날에는 군사 장비에 관심이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 이 모슈노프 공항으로 모여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의뢰 행사에서는 체코의 신형 헬리콥터 발표회나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매한 K-2전이가 이끄는 폴란드군의 신형 장비 발표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는 두 번째로 오스트라바에서 열린 나토데이의 파트너 국가가 되었는데 K-탱크가 이번에 폴란드를 제외한 유럽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리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탱크를 이제 폴란드 국민뿐만 아니라 나토 국가들과 이 행사 방문객들도 527T 직접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는 라돔 에어쇼와 나토데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도입한 FA50과 K-전차 등을 직접 시연하고 보여주면서 방산 수출에 대한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과 폴란드의 긴밀한 방산 수출 전략에 대해서 독일이 폴란드 인근의 다른 동유럽 국가와 함께 손을 잡고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이 손잡으려 하는 국기는 바로 헝가리입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플라드를 통한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을 견제한다며 헝가리의 장갑차 생산 기지를 설립했습니다. 지난 22일 라인메탈이 헝가리 절러에게르세그의 링스 KF-41보병 전투치랑 생산 공장을 오픈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독일은 링스 KF-4만 1209대, 베르겐판 저삼 비펠 군한 장갑자를 포함한 전투 지원 자량 18대, 군용 트럭 38대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레드백에게 밀려 링스 KF-410I 탈락했는데 이 공장을 통해 유럽 시장을 공략하며 생산력이 밀린다는 오명을 벗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2일 독일 라인메탈이 헝가리에게 레오파드 EH-H 유전차를 납품했습니다. 헝가리가 2018년에 44대를 주문했는데 무려 5년이 걸쳐서 단 한 대가 전달된 것입니다. 헝가리가 주문한 레오파드 EH-Hu는 레오파드의 최신 사양으로 개량된 장갑제 및 전자장비와 능동 방어 체계 등이 장착되었다고 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도 있지만 폴란드가 무려 1000대의 K-전차를 한국에게 도입하려 하는 것 때문이 아니냐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탱크 1대를 인도받은 헝가리는 몹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K-전차가 인인 레오파드를 선택했던 노르웨이와 레오파드 최신형 도입을 계획하는 유럽 국가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형인 레오파드 EH 전차의 가격이 리투아니아가 최근에 구매를 하면서 생산 라인 부족을 이유로 450억 원으로 추정되던 레오파드 EH1의 가격이 무려 600억 원이 넘는 가격으로 폭등한 것입니다. K-전차 수출형이 대당 245억으로 여기에 반응장갑과 능동방어 시스템을 넣으면 풀옵선이 295억 정도입니다. 이 가격으로 K-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기준 레오파드 EH 전차는 경제의 실패와 군축 탓에 200억대에서 대담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최근 주문이 늘고 생산량이 모자라면서 430억까지 올랐고 최신형 레오파드 EH7은 결국 600억 원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독일 라인메탈은 레오파드 EA8을 내놓으며 EH7에 비해 로켓 춘진 유탄 RPG과 지뢰를 포함한 다양한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장갑 패키지, 향상된 상황인식 및 통신 시스템과 업그레이드된 사격 통제 시스템 같은 몇 가지 개선 사항을 넣었습니다. 물론 고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가격은 더 올라가는데 레오파드 EH7이 원래 200억 정도 수준에서 2.5배가 올랐고
레오파드 EA7가 600억이 되었으니 전문가들은 대당 800억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K 전차의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 되어버립니다. 폴란드가 1000대를 살 수 있는 돈으로 레오파드 신형을 사면 500대밖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헝가리가 레오파드 EA7 전차를 받았는 소식에 동유럽은 물론 우유럽 네티즌들이 뜨겁게 반응했는데 그중에 K 전차와 비교하는 글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K 탱크에는 2014년형 전자장치가 없습니다. 한국인은 전자장치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최신 에이브럼즈 또는 최신 레퍼즈보다 더 현대적입니다. 비교 테스트에서 K는 최신 버전의 레오파드보다 이동 중 표적 파괴 70%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기술적 우위를 달성했습니다. 실제 전투 대결에서 K는 적을 파괴할 확률이 더 높으며 레퍼드의 더 나은 장갑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K가 더 좋습니다. 더 이동성이 뛰어나고 더 나은 접자장치가 있습니다. 다른 주요 시스템, 즉 무장과 추진력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두 가지 중 하나는 두 전차, 특히 KEPL의 장갑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장에서 어떻게 활약할 것인지입니다. 노르웨이군은 전투 능력을 평가했으며 이것이 노르웨이인 이유이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최신 버전의 레오파드는 아마도 러시아 전차보다 더 좋은 전차일 것입니다. 그러나 K, 에이브럼즈보다 낫다고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레오파드는 독일 장갑 무기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전설이지만 전장에서 많은 가치가 있다는 것은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군사에 관심이 많은 유럽의 네티즌들은 전차 K전자가 가격도 저렴하지만 레오파드보다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K전차는 레오파드보다 우수한 성능으로 가격이 훨씬 싸고 훨씬 빨리 받을 수 있는 전차입니다. 헝가리 육군은 레오파드 전차 납품까지 약 5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는 폴란드가 계약하고 받는데 약 3년이 걸렸고 한국 K 흑표는 불과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코의 한 네티즌은 제코가 레오파드 EA8 70대를 구입한다는 기사에 폴란드는 단지 독일이 레오파드를 충분히 빨리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구 반대편인 한국에서 탱크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체코에 추가 생산단지를 건설할 계획인가요?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폴란드의 네티즌은 헝가리의 레오파드 EA700이 드디어 들어왔다는 기사를 보고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장난하냐? 2018년 계약, 2023년 첫 작품. 우리가 안 가져가서 다행이다. 미국의 초대형 뒤통수에 삼성이 반격 행보를 보이자 바이든 정부가 당혹해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삼성과 SK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려 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신규 투자를 하는 기업에 총 520억 달러의 보조금과 240억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던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심각한 뒤통수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조치가 현실화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전체 낸드 플래시의 40%를 생산하고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디램 50%와 낸드 30%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 금액 1,280억 달러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의 25%, 수입의 23%를 차지하는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고 중국의 80% 이상 의존하는 소재 및 부품이 2,000개에 달할 정도입니다. 당장 한국 기업의 반도체 설비 업그레이드를 막아버리면 웨스턴 디지털과 마이크론 등 미국 메모리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입게 됩니다. 최근 삼성전자 DS 부문 사장이 미국 주도의 칩사 동맹과 관련해 중국의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기업 하나가 초대형 뒤통수에 가담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이 메모리 반도체 신규 납품처로 중국 양쯔 메모리와 EMTC를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아이폰 14 시리즈와 보급형 모델 SE 3세대에 128단 낸드를 탑재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낸드 플래시와 디램을 조달해왔지만 YMTC로 눈길을 돌리고 있어 한국 매출 의존도는 더 낮아지게 된 상황입니다. 애플의 이 같은 행보는 메모리뿐 아니라 패널에서도 엿보인 바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OLED 패널을 주로 사용하다가 최근 중국 BOE를 협력업체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 미국 기업이 나서서 중국 제품을 채택하는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애플의 행보에 미국 의회가 일부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YMTC는 중국 정부 지원금이 최소 280억 위안 6조 원이 투입된 기업으로 현재 3%인 점유율을 빠른 시일 내에 10%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내 투자 금지로 삼성과 SK의 성장을 막은 후 YMTC와 경쟁을 붙여 한국 반도체 산업을 끌어내리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YMTC는 연내 세계 최초로 232단 낸드 플래시 양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삼성이 한 단계 더 높은 236단 생산 계획을 밝히며 급하게 불을 꼈지만 애플의 행보는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낸드 플래시의 경우 삼성전자가 33%, SK하이닉스가 20%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해왔습니다. 그 뒤로 일본 키옥시아 15%, 미국 웨스턴 디지털 13%, 마이크론 12% 등이 추격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도 중국 내 한국 점유율이 낮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사드 사태 때 한국이 중국의 불매를 당해도 뒷짐을 지고 있었고 현대차와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하락할 때도 관망해왔습니다. 사드 사태가 있었던 2016년에는 팀 쿡 최고 경영자가 중국 관리들과 2,750억 달러 규모의 비밀 계약을 체결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5년간 324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엄청난 내용이었죠. 대신 애플은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 앱 장터인 앱스토어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았고 기술 개발 투자를 약속하는 동시에 중국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겠다는 비밀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즉 애플은 중국 스마트폰 생태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3년만 해도 20%에 달했던 삼성전자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사드 사태 후 1% 밑으로 급락했으며 그 반사 혜택은 애플이 차지한 바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중국 내 600달러 이상 스마트폰 점유율에서 애플은 전 분기보다 12%나 오른 70%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화웨이가 주춤하는 사이 점유율 22%를 달성하며 1위로 올라선 바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애플이 중국 반도체를 쓰던 패널을 사용하든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의 약 90%는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아이폰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 공장도 대부분 중국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칩사 동맹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도체 장비만 해도 한국의 미국 의존도는 약 25% 정도입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는 일본 25%과 네덜란드 25%를 포함하면 사실상 미국 정부의 동의가 없다면 반도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9월 11일 바이든 대통령 트위터에는 놀라운 내용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인텔 반도체 신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미국으로부터 세금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공급망을 훼손하는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투자 차단과 인텔 지원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텔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를 투입해 2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기술과 양산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삼성전자에게 의존하고 부품 등 공급망이 자리를 잡으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인텔 우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텔은 올해 초 차세대 NA EUV 장비 5대 도입 계약을 네덜란드와 먼저 맺기도 했습니다. 이는 2나노미터 이하 첨단 공정 구현의 핵심이 되는 장비입니다. 기존 제품보다 더 미세하게 회로를 새길 수 있어 가격도 2배가량 높은 5천억 원 정도입니다. 인텔은 NA EUV를 도입해 2024년 2나노 수준을 선보이고 2025년이면 1.8나노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ASML로 생산 예정인 EUV 55대 가운데 18대를 확보하며 인텔보다 네덜란드 ASML 매출에 더 큰 영향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차세대 장비를 먼저 확보했다는 것은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은 인텔보다 늦은 6월에서야 도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삼성전자 반도체 인프라를 빼먹고 자체 산업을 키우려는 모습은 다양한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미 상무부가 삼성 등의 반도체 자료를 요청했을 때부터 보였던 징조입니다. 최근에는 일본과 이나노 개발을 위해 합작 투자를 검토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도쿄일렉트론, 캐논 등 일본 장비 업체들과 인텔, IBM의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하기우다 경산상은 5월 미국으로 건너가 반도체 공급망 협의를 추진하며 삼성을 뛰어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IBM 측의 이나노 제품 공동 개발 의사까지 타진했던 상황입니다. IBM이 반도체 설계에 강점이 있다면 일본은 장비와 소재 쪽이 강하다고 설득하면서 말입니다. 이들은 인텔을 중간에 끼워 넣어 생산을 맡기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 러몬드 상무장관과 접촉했던 상황입니다. 2019년 일본이 삼성 EUV 공정을 막기 위해 수출 규제를 했을 때도 미국이 아무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몬드 상무장관이 한국에 투자하려는 데만 반도체 기업을 꼬드겨 텍사스주에 50억 달러 규모의 신공장을 유치했던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자국 우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경쟁력을 잃게 만들었고 삼성이나 SK에게는 중국 투자 중단을 일으키면서 말입니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는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2018년 556억 달러였던 흑자는 올 2분기 적자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또한 사드 사태 이후 중국에서 경쟁력을 잃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자리는 현재 테슬라가 빠르게 치고 들어와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는 미국에 55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공장 설립 의사를 밝혔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뒤통수를 맞은 상태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2위 9%로 부상하며 1위 테슬라 70%를 추격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말이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28개 차종 중 22개는 미국 브랜드입니다. 사실상 해외차는 배제하고 자국차만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 테슬라가 중국 공장에 투자하는 것을 막지 않는 행동은 삼성 등을 유치하며 중국 투자 금지를 외쳤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된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상황에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갑질에 강력 경고하는 행보를 보여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하며 중국 투자를 금지하자 삼성은 약 일주일 후 브라질에서 반도체 공장 설립을 논의했고 MOU를 체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지 보도를 통해 한국 내에 알려진 상황입니다. 브라질 정부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왔고 최근 미국의 행태에 불만을 가진 삼성전자가 반격 카드로 사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멕시코 정부 또한 삼성의 반도체 공장 유치에 나서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멕시코가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며 러브콜을 보내왔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추석 연휴 때 이재용 부회장이 멕시코를 찾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미국이 해외 출장지로 거론됐지만 멕시코를 먼저 방문한 상태입니다. 멕시코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대규모 정유 공장을 건설 중이고 삼성전자가 다양한 전자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할 만큼 핵심 국가로 통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인수한 하만 공장도 멕시코에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내놓으며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조립한 전기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어 반도체 또한 충분히 이들 나라에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끌려다니지 말고 현명하게 움직이길 바랍니다.